현재 전 세계 유조선 시장이 한 기업으로 인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작은 기업이 전쟁을 예견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시기에 초대형 유조선을 100척 넘게 이미 보유하다니요? 이란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원유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버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문가들은 페르시아만 바다 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었죠. 100척이 넘는 유조선들에 등록된 단 하나의 소유주 국가. 미국도 유럽도 중국 국영 해운사도 아닌 100% 한국 해운회사 장금상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 선박들을 빌리려는 미국과 중동 석유 기업들이 앞다퉈 계약에 나선 것이었는데요. 하루 용선료만 8억 원, 평소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도대체 이 작은 회사가 어떻게 이 거대한 시장을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중국이 이악 물고 빼앗으려 했던 장금상선 기업의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도대체 저게 뭐죠? 저는 모니터 화면을 보며 소리내어 중얼거렸어요. 옆에 있던 연구원이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이미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세계 에너지 시장은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호르무즈 해협, 이 좁은 수로는 페르시아만에서 아라비아해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목인데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이 항로를 통해 이동합니다.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심장이라 불리는 그 길목이 봉쇄될 수도 있다는 소문만으로도 시장은 들끓기 시작했어요. 원유 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파르게 치솟았고 정유사들은 비축해둔 원유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연구소의 상황실은 새벽부터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저는 전 세계 해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며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선박 항적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것들 하나하나에서 시장의 흐름을 읽으려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VLCC는 이미 전부 계약됐을 겁니다. 세계 어디에도 남는 유조선은 없어요. 저는 옆에 있던 연구원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이 넘는 경험에서 비롯된 확신이었어요. VLCC, 즉 초대형 유조선은 한 척의 원유를 200만 배럴 이상 실어 나를 수 있는 거대한 선박입니다. 평소에도 세계 시장에서 유조선은 귀한 자산인데 전쟁과 봉쇄 위기가 겹치면 그 가치는 순식간에 몇 배로 뛰어올라요. 이미 세계 석유 회사들이 확보 경쟁을 시작했을 것이고 지금쯤 시장에 남은 선박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습관처럼 위성 해상 물류 데이터를 들여다보던 저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페르시아만 쪽을 확대하던 화면에 수십 개의 점들이 한 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항만 근처에 정박한 선박들이겠거니 했어요. 한국 근처에 선박들이 몰리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화면을 더 확대하자 이상했습니다. 그것은 항만이 아닌 곳이었어요. 해상 한복판, 항구와는 꽤 거리가 있는 깊은 바다 위에 거대한 선박들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어요. 수십 척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많았어요. 화면을 확대할수록 점들은 계속 늘어났고 결국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함대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해군의 전력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렬된 그 선박들은 하나같이 초대형 유조선들이었어요. 세계 어딘가로 급히 항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조용히 기다리는 것처럼. 저게 다 VLCC입니까? 저게 다 유조선이에요? 연구원도 화면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즉시 선박 등록 데이터를 열었어요. 각 선박의 소유주와 국적, 등록 정보가 하나씩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화면 앞에서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모든 선박의 소유주가 동일했어요. 한 나라, 한 회사였습니다. 한국 장금상선. 저는 그 이름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해운업계에서 3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유럽의 선주들도 알고 중동의 석유 기업들도 알고 중국의 국영선사들도 다 알고 있던 저였는데 그 이름은 제 기억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페르시아만 한복판에 집결한 초대형 유조선들을 전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박들을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열, 스물, 마흔.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업계 추정으로 그날 페르시아만에 집결한 슈퍼탱커의 규모는 100척이 넘었고 최대 150척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하루 용선료를 50만 달러로만 계산해도 그 선박들이 하루에 만들어내는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였습니다. 그것은 세계 원유 저장 능력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규모였어요. 저는 천천히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판단으로 모아놓은 선박들이 아니었어요. 세계 어떤 해운 회사도 어떤 국영선사도 이 정도 규모를 한 곳에 집결시켜 두지는 않습니다. 이건 치밀한 전략 아니면 놀라운 예측이 없으면 불가능한 그림이었어요. 누군가 이 전쟁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혹은 이 상황이 올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정확하게 내다보고 준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미국 석유 트레이딩 회사의 임원이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그의 목소리는 이미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패트릭, 저장선 구해줘. 원유를 실어놓을 배가 한 척도 없어. 지금 생산된 원유를 어디에 보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저는 차분하게 유럽 선주에게 연락해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전부 계약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동 선사는 어떠냐고 물었더니 거기도 여유가 없다고 했어요. 중국 선사들은 어떻냐고 했더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그는 아주 천천히 마치 그 말을 인정하기 싫은 것처럼 한 단어를 말했습니다. 한국. 저는 수화기를 쥔 채로 잠시 멈췄어요. 방금 전 화면에서 본 장면이 눈앞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페르시아만 한복판에 조용히 떠있던 그 거대한 함대. 장금상선이라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 저는 전화를 끊고 곧장 중국 해운 기업 관계자에게 연락했어요. 전쟁 이후 VLCC 확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물었더니 그 임원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빨리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시장은 곧 안정될 겁니다. 걱정하실 것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데이터는 그 말과 완전히 반대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중국 선사들은 초대형 유조선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세계 시장은 이미 빠르게 다른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보고서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페르시아만에 이상한 함대가 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부터 여기 있었다. 보고서를 덮은 뒤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데이터로 읽어왔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제가 놓친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은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 한국 회사가 그토록 많은 유조선을 미리 준비해뒀을까요? 왜 하필 페르시아만에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대기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세계 해운 업계는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 질문들이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니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나씩 발견하게 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가 현실로 굳어지면서 세계 석유 시장은 단순한 가격, 혼란을 넘어 본격적인 구조적 위기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원유는 계속 생산되고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들은 멈추지 않았고 이라크의 생산 시설들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운반이었어요. 생산된 원유를 어딘가에 보내야 하는데 해협이 막히고 항로가 불안정해지면서 석유 회사들은 원유를 보관할 공간이 절박하게 필요해졌습니다. 정유소의 저장 탱크들은 빠르게 한계에 도달했어요. 육상 저장 시설은 이미 꽉 차 있었고 항만의 임시 탱크들도 수용 가능 용량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세계 주요 석유 거래소에서는 원유를 팔고 싶어도 살 곳이 없다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유조선을 바다 위에 띄워두고 그 안에 원유를 보관하는 것, 부유식 저장소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것은 원래 비용이 엄청나게 비싼 방식인데 위기 상황에서는 그것이 유일한 선택지가 됩니다. 문제는 그 방식을 쓰려면 VLCC 초대형 유조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초대형 유조선은 없었습니다.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뉴욕에서, 런던에서, 두바이에서 석유 트레이딩 회사들이 일제히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럽의 선주들은 이미 다른 회사와 계약이 완료된 상태였고 중동의 해운사들도 자국 물량 처리로 여력이 없었어요. 중국 국영 선사들에게 연락했더니 사정이 더 딱했습니다. 그들은 이 위기를 전혀 대비하지 못한 채로 시장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그 혼란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장금상선이라는 이름이 세계 에너지 시장 곳곳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분석에만 집중하느라 잠시 뒤로 미뤄뒀던 의심을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만 해상 지도를 다시 띄워 한국 유조선들의 위치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한 곳에 모여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박들의 위치는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마치 군사작전처럼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쪽에 선박들이 포진해 있었고 페르시아만을 가로지르는 주요 원유 수출 항로 주변에도 선박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이라크의 주요 원유 수출 터미널 근방에도 선박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계획된 배치였어요. 저는 연구원을 불렀습니다. 저 선박들 위치 보이십니까? 이게 우연히 저기 모인 것처럼 보입니까? 연구원은 화면을 살피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전략적인 배치입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누군가 이 전쟁을 예측하고 배치했습니다. 연구원이 말했어요. 미국 정보기관조차 이 전쟁의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지 못했는데 한국의 민간 해운 회사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겠냐고요. 저도 그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상한 거였어요. 그 무렵 저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해운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아시아 해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모이는 행사인데 그 자리에서 저는 중국 국영 해운 기업의 임원을 만났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한국 선박들이 페르시아만에 대거 집결해 있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임원은 잠시 웃더니 여유 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회사들이요. 그건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해운은 결국 규모의 산업입니다. 항만도, 항로도, 물류망도 전부 규모가 지배합니다. 한국 중소선사들이 아무리 유조선을 끌어모아도 결국 중국 항만과 중국 항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동북아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한 그 회사들은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저도 그 말을 완전히 틀렸다고 부정하지 못했어요. 세계 해운 시장에서 중국의 지위는 그 임원의 말이 그냥 허세가 아닐 만큼 실질적으로 강했거든요. 중국 국영 선사들은 항만을 장악하고 있었고 동북아 물류망은 사실상 중국 기업들이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컨퍼런스를 마치고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고 다시 페르시아만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은 아까 그 임원의 말과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기업이 한국 유조선을 임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척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 건수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유럽의 트레이딩 회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경쟁하듯 한국 선박을 확보하려 했어요. 용선료는 하루 50만 달러, 평소의 10배가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계약 데이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해운 계약이 아니다. 이것은 전쟁 보험이다. 원유를 바다 위에 띄워놓는 것, 그리고 그 선박을 지키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을 팔 수 있는 회사는 세계에 딱 하나뿐이었어요. 며칠 사이에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동 석유 기업도, 미국 에너지 기업도, 유럽 트레이딩 회사도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선박을 더 구할 수 있느냐고요. 중국 선사들은 유조선을 확보하지 못했고 유럽 선주들은 이미 선박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만에는 여전히 한국 유조선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새로 썼습니다.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다가 마지막 문장을 적는 순간 손이 잠시 멈췄어요. 세계 원유 시장이 한국 해운 회사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저는 잠시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써온 보고서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문장이었어요. 저는 항상 미국 에너지 기업이 원유 시장을 이끌고 유럽 선주들이 선박을 장악하고 중국 국영 기업이 동북아 물류를 지배한다고 분석해 왔습니다. 한국은 그 구도에서 좋은 조선소를 가진 나라 정도로만 분류됐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계가 한 나라의 선박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나라는 한국이었어요. 저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이 왜 생겼는지, 장금상선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것들을 알지 못하면 이 이야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부터 그 회사와 그 회사를 만든 사람의 과거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마주친 것은 한 이름이었습니다. 정태순, 장금상선의 회장이자 창업자. 저는 연구원에게 이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어요. 연구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 해운 시장을 들여다보며 살아온 저였지만 그 이름은 단 한 번도 제 보고서에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세계 해운 시장에서 이 사람이 유명한 인물입니까? 연구원이 말했어요. 오히려 굉장히 조용한 기업인이라고요. 언론에 거의 등장하지 않고 해운 컨퍼런스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세계 원유 시장을 좌우할 만한 규모의 함대를 페르시아만에 집결시킨 사람이 업계에서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기업인이라고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강자가 있다는 것을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드러내며 시장을 장악하는 사람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힘을 쌓아가는 사람. 전자는 눈에 잘 보이고 후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시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쪽은 언제나 후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가 조용할수록 저는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졌습니다. 자료를 파고들수록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씩 나왔어요. 정태수는 한반도 남쪽 내륙의 작은 고장 경남 거창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다와는 거리가 먼 내륙 상한 지역이에요. 그런 곳에서 자란 청년이 바다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 그가 선택한 길은 한국해양대학교였고 졸업 후 그는 선원이 됐습니다. 갑판 위에서 파도를 맞으며 세계 바다를 직접 몸으로 누빈 사람이었어요. 잠깐, 이 사람이 원래 선원이었다고요? 저는 자료를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냈어요. 연구원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바다에서 시작한 사람이라고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했어요. 직접 배를 타고 바다를 다닌 사람은 바다를 이론으로 이해하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저처럼 워싱턴 사무실에 앉아 위성 데이터와 보고서로 바다를 읽는 사람과 실제로 그 바다 위에서 바람의 방향을 읽고 항로를 판단해온 사람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항로가 위험한지, 어느 해협이 긴장하면 물류가 어떻게 막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선박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몸으로 아는 사람과 데이터로만 아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어쩌면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원으로 시작해서 바다의 언어를 직접 배운 사람이 수십 년 뒤에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유조선 함대를 페르시아만에 집결시켰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선원 출신이 해운 회사를 창업한다고 해서 곧바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가 처음 사업을 구상하던 시절의 동북아 해운 시장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폐쇄적인 구조였어요. 1980년대 말 동북아 해운 시장은 사실상 중국 국영 기업들의 무대였습니다. 항만 사용권, 항로 배정, 물류 계약 전부가 중국 기업들의 영향 아래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구조 안에서 외국 해운사가 끼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중국 국영 선사들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항만 네트워크와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있었어요. 개인이 만든 작은 선사가 그 구조의 틈새를 만드는 것은 바위 위에 손가락으로 구멍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열리는 해운 포럼에서 중국 국영선사 임원들이 공공연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북아 해운은 중국의 산업입니다. 외국 회사들은 결국 중국 항로를 빌려 쓰는 겁니다. 그것은 허풍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그랬습니다. 동부가 주요 컨테이너 항로의 상당 부분이 중국 국영선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고 항만 부두 배정 역시 그들이 우성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벽을 뚫고 새로운 해운사를 만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무모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태수는 그 시절에 창업을 결심했어요. 그것도 중국과 합작하는 방식으로요. 그는 한국과 중국의 합작 형태로 장금유한공사를 설립했습니다. 두 나라의 자본과 네트워크를 결합해서 시작한 회사였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첫 항로는 인천에서 칭다오까지 이어지는 컨테이너 전기선이었습니다. 인천과 칭다오를 잇는 그 항로는 동부가 해온 물류의 핵심 루트 가운데 하나였어요. 저는 지도 위에 그 항로를 손으로 짚어봤습니다. 황해를 가로지르는 짧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 항로. 당시 중국 국영선사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던 바로 그 구간이었어요. 그 항로를 중국이 쉽게 허락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더니 연구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태수는 중국과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어요. 합작이라는 형식을 통해 중국의 경계심을 낮추면서도 실제로는 독립적인 경영 기반을 하나씩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자본이 들어간 합작 회사이니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겠지만 실제 운영의 중심은 정태순이 쥐고 있었어요. 그것은 정면 돌파가 아니라 침투에 가까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 해운 기업들은 그 작은 한국 합작 선사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부 기록들을 보면 그들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회사들은 오래 못 간다. 해운은 규모의 산업이고 중국 국영기업과 한국 중소선사는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다. 컨테이너 선박 몇 척으로 시작한 작은 선사가 결국 중국 항로와 항만에 종속될 것이라는 예측이었어요. 저는 당시 중국 해운 임원들의 인터뷰 기록들을 훑어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장금유한공사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봤다는 것이었어요.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잠깐 항로를 이용하다가 결국 중국 국영 선사들의 그늘 아래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들의 예상은 절반만 맞았습니다. 장금유한공사는 실제로 중국의 물류망과 항로를 활용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그늘 아래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활용을 발판으로 삼아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차근차근 쌓아나가기 시작했어요. 중국 기업들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고 조용하게, 그러나 매우 꾸준하게. 그렇게 조용하게 시작된 회사가 어떻게 몇십 년 뒤 페르시아만의 초대형 유조선 함대를 띄워놓게 됐는지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넘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한국 경제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시아를 강타한 금융위기, 그 폭풍 속에서 정태수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무너지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국을 강타했을 때 저는 미국에서 그 현장을 데이터로 지켜봤어요.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기업들이 연쇄 부도를 맞고 사람들이 금부치를 가지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국 경제는 단숨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어요.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냈고 국제통화기금의 구제 금융을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을 지켜보던 해외 언론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표현을 썼어요. 한국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해운 업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해운은 그 위기에 특히 취약했어요. 선박을 운용하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운영 비용이 천정부지로 솟구쳤거든요. 연료비와 항만 사용료, 선원급여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돌변했습니다. 달러로 계약된 항로 운임과 원화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 사이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졌어요.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항로에서도 실제로는 손실이 쌓여가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꽤 많은 중소해운 회사들이 있었어요. 컨테이너 항로를 운영하는 작은 선사들, 지역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들, 근해 항로를 오가는 회사들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몰아치면서 그들은 하나둘씩 시장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선박을 헐값에 팔고 항로를 포기하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바다를 누비던 회사들이 불과 몇 달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당시 보고서 자료를 다시 꺼내 살펴봤습니다. 동북아 해운 시장에서 한국 선사들이 얼마나 빠르게 줄어들었는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대규모 해운 그룹들도 버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작 형태로 운영되던 중소선사들은 더욱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선박이 압류되고 항로 계약이 파기되고 직원들이 한꺼번에 거리로 나왔어요. 그것은 한 업계의 붕괴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해운 생태계 자체가 허물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원에게 말했어요. 이 시기라면 대부분의 해운 회사가 사라졌을 겁니다. 버티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에요. 연구원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라고요. 하지만 한 회사는 달랐다고요. 장금유한공사도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자금 압박은 현실이었고 선박 운영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회사 내부에서도 사업을 축소하자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항로를 줄이고 선박 수를 줄이고 일단 살아남는 것에 집중하자는 의견이었어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짐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는 것, 그것이 생존의 기본이니까요. 하지만 정태수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는 사재를 직접 투입해서 회사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위기 때 회사를 팔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영권을 더 단단하게 움켜쥔 것이에요. 주변에서 모두가 짐을 던지고 있을 때 혼자서 더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 결정은 상식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저는 그 대목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위기 때 회사를 파는 것이 아니라 더 사들였다고요? 그것은 제가 30년간 봐온 해운업계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행동이었어요.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위기가 오면 짐을 줄입니다. 자산을 팔고 부채를 낮추고 회사를 가볍게 만들어서 폭풍을 피하려 해요. 경영학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수십 년간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의 공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태수는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 결단의 배경에는 그가 직접 바다를 누빈 경험에서 오는 독특한 시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선원으로 살았던 사람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무엇이 남는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버티는 사람이 폭풍이 지나갔을 때 바다를 차지합니다. 살아남은 선박이 빈 항로를 독차지하게 되는 그 논리를 그는 이미 몸으로 체득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한편 그 시절 중국 하해운 기업들은 완전히 다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당시 중국 국영선사들은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자신들의 예측이 맞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한국 해운 회사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동북아 바다가 완전히 자신들의 것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중국 국영선사들은 위기를 틈타 한국 해운사들이 헐값에 내놓은 항로 계약들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항만 부두 사용권을 추가로 확보하고 기존보다 넓어진 물류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한 중국 해운 임원의 당시 인터뷰 기록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끝났고 한국 해운도 곧 사라질 것이며 동북아 해운은 중국 국영기업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고요. 그것은 감정이 섞인 과장이 아니라 당시 시장 데이터를 봤을 때 꽤 합리적인 예측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무렵 보고서를 쓰면서 비슷한 방향의 분석을 내놓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정태순이 사재를 털어 회사 지분을 인수한 것은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금융위기가 지나가고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하자 정태수는 회사의 이름을 새로 바꿨습니다. 장금유한공사에서 장금상선으로.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전략의 선언이었고 위기를 버텨낸 사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가 위기 이후 세운 전략은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첫째,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다. 둘째, 중국의 물류망을 활용하되 지배당하지는 않는다. 셋째, 독립 경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특히 두 번째 축이 저의 눈을 붙잡았어요. 중국의 물류망을 활용하되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균형입니다. 중국 항만을 이용하고 중국 기업들과 거래하고 중국 항로 안에서 움직이면서도 그 안에서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언제나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잠식당할 수 있고 너무 저항하면 항로 자체를 빼앗길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저는 그 전략을 분석하며 처음에는 협력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어를 적었어요. 침투. 그것은 협력이 아니라 침투에 가까운 전략이었어요. 중국 물류 시스템 안에 조용히 자리를 잡으면서 중국이 통제하기 힘든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 기대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중국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기반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었어요. 그 균형을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것. 그것이 이 회사가 생존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는 이 회사를 처음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유조선 함대를 페르시아만에 집결시킨 회사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에 걸쳐 위기를 기회로 삼아온 회사였습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간 사람이 만들어온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세계 물류가 완전히 멈추던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장금상선이 어떻게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성장했는지, 중국의 코앞에서 중국의 항만을 이용하면서도 결코 중국에 잠식되지 않으면서 그 회사가 걸어온 길의 다음 장이었어요. 바로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이었습니다. 금융위기를 버텨낸 장금상선이 세운 전략은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행됐습니다. 요란하지 않았어요. 대규모 자본을 끌어들여 단번에 항로를 장악하는 방식도 아니었고 경쟁자를 직접 밀어내며 시장을 차지하는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장금상선은 마치 물이 낮은 곳을 찾아 흐르듯이 조용히 그리고 꾸준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움직임은 주변에서 잘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자들은 이 회사가 어느새 얼마나 넓은 바다를 확보했는지 한참 뒤에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금융위기가 지나간 뒤 동북아 해운 시장의 구도는 표면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중국 국영선사들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거치면서 더 강해졌다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한국과 동남아의 중소선사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생긴 빈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채웠거든요. 항만 사용권도 넓어졌고 장악하는 항로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동북아 물류는 점점 더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어요. 싱가포르 해운 회의에서 중국 국영선사 임원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동북아 물류는 결국 중국으로 모입니다. 항만도 항로도 계약도 전부 중국이 중심이에요. 한국 선사들은 우리 항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우리 물류망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발언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 무렵 보고서에서 비슷한 분석을 쓰고 있었습니다. 동북아 해운 시장의 무게중심은 명확하게 중국 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선사는 사실상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장금상선은 그 흐름 안에서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중국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의 물류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쌓아가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중국 항만을 이용하되 그 항만에 종속되지 않았고 중국 기업들과 거래하되 지분과 경영권은 절대 넘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전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담긴 정밀함에 감탄했어요. 중국의 항만 인프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장금상선은 중국 항만을 충분히 활용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항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대안 루트를 조용히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협력사처럼 보였겠지만 실제로는 그 협력 관계 안에서 독립적인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항로 확장은 눈에 띄지 않는 속도로 그러나 멈추지 않고 진행됐습니다. 처음에는 한국과 중국을 잇는 근거리 항로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동남아 주요 항구들이 연결됐고 일본 쪽 항로도 추가됐어요. 나중에는 동북아를 넘어 더 넓은 바다로 영역이 확장됐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급하지 않게 하지만 쉬지 않게. 저는 항로 데이터를 시간 순서대로 펼쳐놓고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몇 개의 점에 불과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점이 생겨나고 그 점들이 선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자 그 선들이 하나의 촘촘한 그물망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한 항구가 막혀도 다른 경로로 물류가 흐를 수 있는 구조,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아도 되는 독립적인 네트워크였습니다. 그것이 장금상선이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만들어 온 것이었어요. 중국 해운 기업들은 그 변화를 한참 동안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자신들보다 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큰 경쟁자들에게 쏠려 있었어요. 유럽의 대형 선사들,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과 연결된 해운사들, 장금상선처럼 조용하고 작아 보이는 한국 선사는 그들의 우선 경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경쟁자가 됐어요. 가장 무서운 적은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힘을 기르는 상대예요. 중국 국영 선사들이 정면의 적들과 싸우는 동안 장금상선은 그 싸움 바깥에서 조용히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회사의 규모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항로 수가 늘어났고 선박의 수도 증가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컨테이너 항로에서 시작한 회사가 어느 순간 동북아 전역의 주요 항구들을 연결하는 선사로 성장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숫자일 뿐 실제로 이 회사가 쌓아온 것은 단순한 선박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다져온 항로 노하우, 각 지역 항만과의 신뢰관계, 그리고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경영 구조였어요. 저는 자료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조용히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연구원이 말했어요. 세계 해운 업계의 시선이 대형 선사들의 합종연횡과 중국 국영기업의 팽창에 쏠려 있는 동안 장금상선은 철저히 레이더 밖에 있었다고요. 언론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고 경쟁사들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회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장금상선은 16개국 70여 개 항구를 연결하는 선사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잠시 멈췄어요. 6개국 70여 개 항구. 그것은 세계 어느 나라의 어지간한 국영선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네트워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중국 자본에 지분을 넘기지 않았고 경영권도 한 번도 빼앗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수십 년간 중국 국영기업들 사이에서 버티면서 오히려 그들의 인프라를 이용해 더 단단해진 회사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해운 업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선사들이 중국 시장에 진입했다가 결국 지분을 내주거나 항로를 포기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독립을 유지하면서 규모를 키운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장금상선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쌓인 다음 이야기가 있었어요. 중국 기업들이 여전히 이 회사를 지역 선사 정도로 여기고 있을 때 세상에 또 하나의 거대한 위기가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바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의 하늘이 닫히고 항만이 멈추고 물류 시스템 전체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장금상선은 그 위기 앞에서도 똑같은 선택을 했어요. 세상이 멈추는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그 느낌을 알 것입니다.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을 때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 앉아 믿기 어려운 데이터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어요. 항만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부두 노동자들이 감염돼 선박이 입항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어요. 컨테이너는 엉뚱한 항구에 쌓여 있고 정작 물건이 필요한 곳에는 선박이 없었습니다. 세계 공급망이라고 불리는 그 거대한 시스템이 눈앞에서 서서히 뒤틀리는 것을 저는 숫자로 목격했어요. 해운 업계는 한마디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선박 운항 일정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항만이 멈추면 선박이 밖에서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는 선박이 많아지면 그 다음 항구에도 연쇄적으로 지연이 발생합니다. 하나의 항만 문제가 도미노처럼 전 세계 항로를 뒤흔들었어요. 운항 스케줄이 무너지면서 운임이 폭등했고 컨테이너 부족 현상까지 겹쳤습니다. 세계 물류 비용은 순식간에 몇 배로 뛰어올랐어요. 그 혼란 속에서 대부분의 해운 회사들이 선택한 길은 방어였습니다. 투자를 멈추고 선박 발주를 취소하고 운항 노선을 줄였어요.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확장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컸거든요. 유럽의 대형 선사들도 사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했고 중국 국영 선사들도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장이 언제 안정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투자를 늘렸다가 낭패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한 중국 국영선사 임원이 당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확장할 때가 아닙니다.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해요.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그 발언은 당시 업계의 공통된 분위기를 잘 요약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 당시 보고서에서 비슷한 기조의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혼란이 정리될 때까지 관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요. 그런데 잔금상선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이 회사는 세계가 멈추고 있을 때 오히려 확장을 선택했어요. 그것도 단순한 선박 몇 척 추가가 아니었습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에 잔금상선은 경쟁사였던 흥하해운의 컨테이너 사업부를 인수했어요. 흥하해운은 동부가 컨테이너 해운 시장에서 꽤 오랜 역사를 가진 선사였습니다. 그 회사의 컨테이너 사업부를 통째로 가져온다는 것은 단순히 선박 몇 척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로 네트워크와 물류 계약, 고객 기반 전체를 흡수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눈을 2번 비볐습니다. 팬데믹이 한창인 시기에 인수를요? 연구원에게 이 결정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연구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위기 때 자산 가치가 떨어진 틈을 활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 회사가 팬데믹 이후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미리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이 회사는 똑같이 했어요. 남들이 다 짐을 던질 때 혼자서 짐을 더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끝났을 때 이 회사는 더 넓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는 잔금상선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훑었습니다. 금융위기 때 회사를 팔지 않고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팬데믹 때 다른 선사들이 웅크리는 동안 경쟁사를 흡수했어요. 모든 사람이 시장을 두려워할 때 이 회사는 시장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무모함이 아니었어요. 일관된 전략이었습니다.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다렸다가 그 안으로 뛰어드는 것. 저는 연구원에게 말했어요. 이 회사는 위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덧붙였어요. 오히려 기다리는 것 같아요? 연구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패턴이 한 번이면 우연이지만 2번이면 경향이고 3번이면 전략이라고요? 그때 팀의 다른 연구원 한 명이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페르시아만 유조선 집결 전략을 실제로 설계한 인물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정태순 회장이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들여다보니 그 이름 옆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가현, 정태순 회장의 아들이었어요. 해운업계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외부 행사에 잘 나타나지 않았고 인터뷰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잔금상선의 중요한 전략적 결정들, 특히 대규모 유조선 계약과 페르시아만 배치 같은 핵심적인 움직임들은 그의 손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버지는 해운 회사를 만들었고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은 세계 에너지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아버지 정태순이 바다에서 시작해 동부가 컨테이너 항로를 개척했다면 아들 정가현은 그 위에 쌓인 네트워크와 자산을 발판 삼아 훨씬 더 큰 판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것도 세계 어느 언론도 어느 경쟁사도 눈치채지 못한 방식으로요. 저는 다시 페르시아만 해상 지도를 띄웠습니다. 한국 유조선들이 전략적인 위치에 조용히 떠 있었어요. 이제 저는 그 배치가 어떤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어요. 수년에 걸쳐 시장을 관찰하고 에너지 분쟁의 흐름을 계산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언젠가 다시 한번 세계의 화약고가 될 것을 예측하면서 조용히 준비해온 결과였습니다. 저는 지도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배를 많이 가진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바다를 이론이 아닌 몸으로 배운 아버지가 기초를 놓고 그 위에서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세를 읽어온 아들이 전략을 세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정점이 다음 장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세계가 원유를 받아 위에 저장해야 하는 그 순간 잔금상선이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것들이 한꺼번에 세상 앞으로 드러나는 그 장면이요. 그날 아침 상황실에 울린 경보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워싱턴의 하늘이 아직 어두운 시간이었는데 화면 속 데이터들이 예사롭지 않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이 분 단위로 치솟고 있었고 중동 지역 해상 항로의 선박 움직임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미 무언가 큰일이 터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말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란 전쟁이 확전되면서 결국 이 순간이 왔군요. 호르무즈 해협, 오만만과 페르시아만을 잇는 그 좁은 수로는 폭이 가장 좁은 곳에서 불과 33km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를 통해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이동해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 아랍에미리트의 원유가 전부 이 길목을 거쳐 세계로 나갑니다. 그 항로가 막혔다는 것은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심장이 멈췄다는 것과 같았어요. 저는 눈을 뜨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군요. 그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해협이 봉쇄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원유 운송입니다. 배로 나를 수 없으면 원유는 생산지에 쌓입니다. 생산지의 저장시설이 한계에 도달하면 생산 자체를 줄여야 해요. 공급이 줄면 가격이 폭등하고 가격이 폭등하면 세계 경제 전반이 흔들립니다. 그 연쇄 반응은 예측 가능한 것이었지만 실제로 그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어요. 봉쇄 소식이 퍼지자마자 세계 원유 시장은 즉각적인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원유 가격이 치솟았고 에너지 관련 주식들은 요동쳤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미 생산된 원유를 어디에 두느냐였어요. 해협이 막히면서 페르시아만 안에 원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전쟁 직전까지 가동 중이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유전들은 쉽게 생산을 멈출 수 없었어요. 유전을 갑자기 중단했다가 다시 가동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원유는 계속 나왔지만 그것을 내보낼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정유사들의 저장 탱크가 먼저 한계에 도달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중동 각국의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상 저장 시설은 이미 꽉 찼고 항만 임시 탱크들도 용량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뉴욕과 런던, 두바이의 석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빠르게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하나였어요. 유조선을 바다 위에 띄워두고 그 안에 원유를 저장하는 것, 부유식 해상 저장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비상 상황에서만 쓰는 매우 비싼 방법이에요. 하루 수십만 달러씩 용선료를 내면서 선박을 창고처럼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것밖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세계 석유 회사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도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국 에너지 기업 임원들, 유럽의 트레이딩 회사 관계자들, 중동 국영 석유 기업 담당자들, 그들은 하나같이 같은 것을 원했어요. 초대형 유조선 VLCC를 지금 당장 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유럽 선주들에게 연락했어요. 노르웨이와 그리스의 대형 선주들은 세계 유조선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돌아온 답은 이미 전부 계약됐다는 것이었어요. 전쟁 초기부터 일부 회사들이 미리 선점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동 선사들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자국 물량 처리로 여력이 없다고 했어요. 중국 선사들에게 연락했을 때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초대형 유조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요? 동부가 바다를 장악하고 있다고 믿었던 그들이 정작 세계, 에너지 시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 순간에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미국 에너지 기업 임원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한국. 그 한 단어가 상황실 안에 잠시 떠 있었어요. 저는 수화기를 쥔 채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노트북을 열었어요. 페르시아만 해상 지도를 띄웠습니다. 처음 이상한 함대를 발견했던 그날 밤과 똑같은 화면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묘하게 느껴졌던 그 배치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보였어요. 선박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페르시아만을 가로지르는 주요 원유 수출, 항로 주변,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원유 수출 터미널 근방, 장금상선의 초대형 유조선들은 마치 처음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정확한 위치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래서였군요.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저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이 상황을 예측했거나 아주 오래전부터 이 가능성을 계산해 넣고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정보기관도 이 전쟁의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지 못했는데 한국의 한 해운 회사가 이미 페르시아만 한복판에 함대를 집결시켜두고 있었어요. 그 준비가 이제 현실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중동 석유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기업이 장금상선과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척이었는데 빠르게 늘어났어요. 미국 에너지 기업들도 뒤따랐습니다. 유럽 트레이딩 회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경쟁하듯 계약을 서둘렀습니다. 용선료는 하루 50만 달러. 불과 몇 달 전 평균 용선료의 10배가 넘는 숫자였어요. 하지만 석유 회사들은 그 가격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원유를 보관하지 못하면 생산을 멈춰야 하고 생산을 멈추면 손실이 그 몇 배가 됐으니까요. 저는 그 계약들이 하나씩 체결되는 것을 데이터로 지켜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이 한국 해운회사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 문장을 말하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분석해온 세계 질서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뒤집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이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었어요. 세계 원유 시장이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가장 많은 선박을 가장 정확한 위치에 준비해둔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며칠이 지나면서 세계 해운 시장에는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요란하게 선언된 것이 아니었어요.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항만에서 항만으로, 트레이딩 회사에서 트레이딩 회사로, 계약서에서 계약서로 조용히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무언가 오래된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해운 기업들이었어요. 싱가포르 해운 시장에서 한 중국 국영선사 관계자가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그는 조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국 회사가 저렇게 많은 VLCC를 어떻게 확보한 겁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 질문에 담긴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가 묻는 것은 단순히 선박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했느냐, 그리고 왜 우리는 이것을 몰랐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질문의 답을 완전히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세계 어느 분석가도, 어느 정보기관도, 어느 경쟁선사도 이 움직임을 미리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장금상선은 수십 년 동안 레이더 밖에서 움직여왔어요. 크게 떠들지 않았고 자신들의 전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꾸준히, 그러나 매우 정밀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세계가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며칠 사이 세계 해운 업계의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한국 해운은 이렇게 분류됐었습니다. 조선산업은 강한 나라, 좋은 배를 만드는 나라. 하지만 해운 패권을 쥔 나라는 아니라고요. 해운 패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선박을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세계 물류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항만 네트워크, 항로 계약, 에너지 시장과의 연결고리. 저는 오랫동안 그 힘이 중국과 유럽에 있다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달랐습니다. 저는 장금상선의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펼쳐놓았어요. 30년이 넘는 이 회사의 발자취를 시간 순서대로 놓고 보니 하나의 일관된 선이 보였습니다. 선원으로 바다를 시작한 사람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중국이 동북아 해운을 장악하던 시절에 중국과 합작하는 방식으로 시장 안에 발을 들였습니다. 금융위기가 몰아쳤을 때, 남들이 짐을 던질 때 오히려 회사를 더 단단하게 쥐었어요. 중국 물류망을 이용하면서도 독립경영을 지켰고 조용히 항로를 넓혀 나갔습니다. 팬데믹이 세상을 멈췄을 때
경쟁사를 인수하며 확장했어요. 그리고 에너지 분쟁의 화약고가 될 수 있는 곳에 수년 전부터 유조선을 배치해뒀습니다. 이것은 즉흥이 아니었어요. 30년을 관통하는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모든 위기를 준비의 기회로 바꾸고 모든 혼란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30년 동안 같은 전략을 써왔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는 왜 이 회사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지 이해가 됐어요. 이것은 드러내는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전략의 일부였어요. 세상의 이목이 다른 곳에 쏠려 있는 동안 조용히 더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 중국이 바다를 장악했다고 선언하는 동안 그 바다 한쪽에서 소리 없이 준비하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위치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원유 시장에서 장금상선의 이름이 퍼져나가면서 세계 각국의 반응은 조금씩 달랐어요. 중동의 석유 기업들은 안도했습니다. 원유를 보관할 선박을 확보했으니까요.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빠르게 계약을 체결하며 안정을 찾았어요. 유럽의 트레이딩 회사들은 한국 해운에 대해 새롭게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해운 기업들은 처음으로 이 회사를 진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동안 지역 선사로만 봐왔던 그 회사를 뒤늦게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장금상선이 페르시아만에 구축해 놓은 것은 이미 쉽게 흔들리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모든 반응을 지켜보면서 보고서를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30페이지가 넘는 분석 보고서였어요. 처음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원유 시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보고서를 쓸수록 초점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에너지 시장의 혼란이 아니었어요. 그 혼란 속에서 드러난 한 회사의 준비, 그리고 그 준비가 말해주는 한국 해운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챕터를 쓰던 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하늘 아래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가 분석해온 세계 질서가 천천히 다시 그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항로를 장악했다고 믿었어요. 유럽이 선박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에너지 시장을 이끈다고 봤어요. 그 질서는 너무 당연해 보여서 의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만에서 저는 전혀 다른 장면을 봤어요. 세계 석유 회사들이 한 나라의 선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중국도 미국도 유럽도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소리 없이 준비해온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페르시아만 해상 지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한국 유조선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는 것처럼 그저 묵묵하게. 그리고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바다를 지배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바다에서 가장 조용히 준비하던 나라는 한국이었다. 그리고 바다는 언제나 가장 준비된 자의 것이 된다. 저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 해운 시장을 분석해 왔습니다. 중국이 항로를 장악하고 유럽이 선박을 소유하며 미국이 에너지 시장을 지배한다고 믿어왔어요. 그 질서는 너무도 당연해 보였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의심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 만큼 세계 해운 업계에서는 상식처럼 통용되는 구도였어요. 하지만 페르시아만에서 저는 전혀 다른 장면을 보았습니다. 세계 석유 회사들이 한 나라의 선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나라는 중국도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준비하던 한국 해운 회사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가장 크게 외치는 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준비된 자의 것이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세계가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수십 년을 준비해 결정적인 순간에 세계를 움직인 한국 해운의 저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